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2019년 3월 21일 목요일입니다. 부동산 뉴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 미스테리라는 기사가 헤럴드 경제신문에서 나왔는데요. 서울의 아파트 중위 가격이 얼마냐, 이걸 이제 기준을 어떻게 놓고 보느냐에 따라 다른 문제인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제까지 KB국민은행 시세에서 나오는 자료, 그 다음에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하는 자료,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국토부에서 실거래가 자료를 토대로 해서 발표한 자료 가지고 봤을 때 가격이 좀 갭이 있다, 약간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좀 문제를 제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국토부 시세 자료를 분석해서 봤더니 실제 서울 아파트의 중위 가격은 6억 원 전후고, 그래서 한국감정원이 7억 8천 정도 얘기하고 있고 KB가 8억 4천 정도 얘기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30% 이상 가격이 차이 나고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실 저도 이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의 의미를, 아파트들을 쭉 나열했을 때,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을 전부 나열했을 때 딱 중간 정도에 위치한 아파트의 가격이다, 이렇게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요. 그 숫자가 8억 4천이 아니라, 또는 7억 8천이 아니라 6억 원 정도라고 하면 이 차이가 되게 큰 거죠. 기사 좀 읽어볼게요. 중위 가격은 서울 시내 아파트를 가격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아파트의 가격을 말하고, 서울의 공동주택은 247만 8천여 호인데 이 중에서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 다세대가 한 86만 5천 호 정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빼면 서울의 아파트는 161만 3천 호인데, 중위 가격은 아파트를 가격 순위별로 줄을 세웠을 때 정가운데 위치한 80만 6,500번째에 있는 아파트 시세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일단 국토부가 공개한 시도별 공동주택 시세 수준별 분포 현황을 보면 요 내용이 한 6억 초반 정도에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서울에 있는 공동주택 가격들 공시가격 분포 현황을 봤더니 1억 이하, 1억 초과해서 3억 이하, 3억 초과해서 6억 이하, 6억 초과해서 9억 이하, 9억 초과해 30억 이하, 30억 초과해서 이 호수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살펴봤더니 대략 중간 정도 80만 정도를 따져보면 한 60만 전후 정도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건데요. 이 기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였는지를 이제 알 것 같네요. 이제 결국 뭐냐면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 분포를 봤더니 지금 KB국민은행에서 얘기하는 거랑 한국감정원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한참 낮게 나오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가 문제냐면, 이 중위 가격은 다른 여러 통계를 가공하는 기본 자료로 활용되는데, 이게 7억 8천이냐 8억 4천이냐 6억이냐는 되게 차이가 있고, 다른 세계 나라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 집값이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 나타내는 소득 대비 주택가격 중위도 중위 가격을 바탕으로 계산되는데, 그리고 주택구입 부담지수도 이거 되는데 가격 차이가 2억 3억 이렇게 난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주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이게 조금 문제가 심각하다 싶어서 저도 기사를 읽었는데, 좀 보다 보니까 전 조금 이해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기자분께서 이 문제가 있다라고 제시한 이유는 뭐냐면, 이 가격대별 분표, 지금 6억이라고 하는 거는 기준이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아시다시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시가를 100% 반영하지 않잖아요. 적어도 시가의 한 70%, 80% 시가를 다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중간이 딱 6억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6억 정도가 중위 아파트 가격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시가는 그거보다 좀 더 높게 되니까, 아까 감정원에서 7억 8천 정도일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나, 아니면 KB에서 8억 4천 정도 얘기하는 거나 차이가 없는 거 아닌가? 30% 정도 더 낮게 공시 가격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미스테리가 아니라 합당한 범위 내에 있는
중위 가격을 KB든 한국감정원이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보세요. 8억 4천만 원에 약 75%라고 하면 6억 3천 정도 되고요. 7억 8,500만 원 곱하기 0.75 하면 5억 8,800인데 대략 한 5억 9천에서 6억 3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KB에서 보고 있는 금액, 한국감정원에서 보고 있는 금액의 약 한 75% 정도가 공동주택 공시 가격으로 반영돼서 나타나고 있다. 뭐 그렇게 보면 무방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스테리가 아니라 공동주택 공시 가격이 시가가 아니라는 거, 그 부분만 감안을 하면 아무 이상 없는 범주의 가격대가 아닌가. 서울의 중위 가격은 7억 8천, 8억 4천, 8억 전후 정도 되는 게 맞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이 토지보상 관련해서 여러 군데 갈등들이 이제 커지고 있어요. 이번에 공시지가 올라간 부분들, 공동주택 공시가격 올라간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아마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3기 신도시, 올해는 그래서 뭐 3기 신도시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대북 이슈도 있고, 그래서 토지 투자를 해야 될 때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막상 이제 3기 신도시 지정되는 지역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뭐 시가에 터무니없이 시가가 반영되지 않는 이런 토지 보상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시위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 이제 거기는 앞으로 이제 도래할 곳들, 사실 뭐 이제 3기 신도시 얘기 이전에 공공택지들 개발 더 하겠다라고 해서 뭐 작년부터 계속 지정된 곳의 주민들이 시위 나서는 부분들도 있고, 이제 뭐 그것도 이제 문제지만, 이 도심지 안에서 재개발 재건축, 이제 특히 이제 재개발 사업, 뭐 도시환경 정비 사업, 이제 지금은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재개발 사업 안에 포함됐습니다만, 이제 이거 하는 과정에서도 이 보상 문제, 토지 보상 문제가 좀 대두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운 3구역, 4구역 얘기가 둘 다 나오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오늘 제가 세운상가 다녀왔거든요. 그 세운상가 옆으로 있는 뭐 을지면옥 쪽이 있는 세운 3구역 쪽이나 아니면 그 옆에 세운 4구역 쪽, 이제 이 지역들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는 세운 4구역의 재개발이 난기류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한번 기사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서울시 산하의 SH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시행사로 참여한 을지로 세운 4구역 재개발 사업의 토지보상 문제로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데, 일단 지난달 말, 그러니까 2월 말에 SH공사로부터 개별 토지 자산 감정평가 금액을 통보받았는데, 그러니까 이 사업 시행자는 SH가 되는 건데, 토지 등 소유자들에 대해서 종전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주고 그 내용을 토대로 이제 분양 신청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종후 자산 가격, 조합원 분양가, 아파트든 상가든 얼마에 받을 건지 그 가격 비교해가지고 종전에 갖고 있었던 자산 가격에 대해서 이제 신청을 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돌려받는 거고 부족한 금액이 있으면 이제 더 납부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사업이 가는 건데요. 이 종전 자산에 대한 평가 금액 자체가 많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통상 토지보상 감정가는 공시지가의 130%에서 150% 수준에서 결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 통보된 금액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수준의 평가액이 통보된 사례도 있고, 평가 금액이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다. 이제 종전자산의 평가 금액 가지고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근데 재개발 사업에서 이렇게 종전자산에 대한 평가 금액에 대한 갈등은 있어 왔어요. 뭐 이게 이 표면상으로 이렇게 언론이라든가 이런 곳에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항상 있는데 그 안에서 유리한 사람, 불리한 사람들, 유불리한 경우들도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결국 사실 핵심은 개발 이익이 얼마나 되느냐. 종전 자산에 대한 평가 금액이 낮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종후자산 가격 비싸게 분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개발비, 정비 사업비가 많지 않으면 개발 이익이 크기 때문에 그 개발 이익에 준해서 평가 금액이 낮았다고 하더라도 비례율이 높아지면서 수익만큼을 개별 조합원들이 또 안분해서 더 가져갈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비례율 부분이 조합원들이 생각할 때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에 나온 게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기대에 못 미치게 나왔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얼마에 매각할 건지 분양 수입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게끔 됐다라고 하면 아마도 이 사업 계획 모델 모양 뭐 이런 것 때문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을 약간 좀 느낄 수 있는 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세운 4구역이 2009년 122m의 초고층 빌딩 개발 계획이 발표돼서 갔는데 실제로는 종묘 경관 보호로의 최고층 높이가 70%로 하향 조정되면서 사업성이 떨어진 부분들이 조금 개발 이익이 많이 올라가지 못하게끔 하는데 압박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제 이렇게 종전자산 평가 금액 통보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분양 신청을 받나 본데 분양 신청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을 수 있다. 그냥 청산받고 나가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우려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사에서도 언급된 부분이 있지만 세운 4구역의 사운 3구역 재개발 사업에 투입한 매몰 비용이 약 1,500원 정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아마 여기 재정비 촉진 계획 수립할 때 인근에 다시 세운 서울시에서 그 세운상가 도시재생한다고 할 때 일부 토지 기부 체납하고 했던 부분들을 먼저 기집행한 부분이 있었던 걸로 들었는데 이제 그 비용들 이런 부분들이 사업비 누적 사업비에 대면서 개발 이익이 줄어들게끔 하는 사업비가 이제 그런 쪽으로 추가가 되면서 압박으로 작용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기회가 되면 요 세운 4구역의 이 관리처분 계획 내용도 좀 이제 분양 신청을 받는 거니까 아직 뭐 관리처분 계획 수립하려면 조금 걸리겠죠, 시간은. 기회가 되면 좀 보고 싶습니다. 뭐 이런 도시환경정비 사업 형태의 재개발에 이 관리처분 계획은 또 흔히 볼 수 있는 게 아니라서 한번 내용을 토대로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나중에 한번 좀 스터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다음은 일본 부동산 기사 얘기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국 집값이 일본처럼 폭락할 거다라는 이제 일본과 관련된 기사들 생각해보니까 한국경제신문에서 유튜브도 올려주시고 기사도 나오고 했던 것 같은데 일본의 부동산 가격이 6년째 올랐다라는 내용의 기사예요. 자, 일본이 인구도 감소하고 있고 그런데 일본 전국의 공시 가격이 4년 연속 올랐고 지방도 27년 만에 상승세로 전환해서 일본이 예전 같지 않다. 일본의 움직임이 좀 달라졌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도심 중심으로 올랐던 그런 내용들은 뭐 들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공시지가 발표하고 이제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하고 하면서 이제 가격들 사실 공동주택 가격 발표하는 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의 가격이 오르고 나서 그 다음에 오른 부분들을 공시가격에 반영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하는 거나 지가 발표하는 거나 이것들은 후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그 부분들을 반영해서 이제 공공에서 책정하는 가격들을 이제 뒤쫓아가면서 반영하는 형태인 거잖아요. 근데 일본도 이제 지금 그런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3월 19일 날 일본의 국토교통성이 전국 기준 공시가를 발표했는데 1992년 이후 지방도 일단 평균 공시지가가 올랐다. 그리고 올해도 1.2% 올랐기 때문에 4년 연속 상승 행진을 이어갔다. 2014년 3대 대도시권에서 시작된 지가 상승세가 4대 거점 도시 삿포로, 센다, 히로시마, 후쿠오카를 거쳐서 지방으로 확산됐다라고 이렇게 분석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아직도 전국 평균 공시지가는 1991년 정점의 40%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991년 기준으로 해서 평균 공시지가가 40% 선에 불과한다는 거면 엄청 많이 빠졌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여전히 일본은 망했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본 공시지가 지금 얼마인지를 사실 알 수 있는 자료가 그 밑에 있어서 그 내용을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제가 사실 이 기사를 꼽은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시지가 비싼 데 어디냐면 서울 명동의 네이처 리퍼블릭 건물이 있는 위치인데 1억 8,300만 원입니다. 이게 평당이 아니라 제곱미터당이에요. 그러니까 1제곱미터당 1억 8,300만 원이니까 이걸 갖다가 평수로 계산하면 얼마 돼요? 18300 곱하기 3.3058 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평당 6억 원짜리 공시지가가 제일 비싸요. 근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도쿄 아마노아키 긴자점이라는 곳에 토지가 제일 비싼데 얼마냐면 5억 8,141만 원 제곱미터당. 그러면 평당 기준으로 하면 공시지가가 19억이라는 얘기입니다. 19억. 그럼 지금 일본에서 제일 비싼 애랑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애랑 얼마 차이 나는 거예요? 58141 나누기 우리나라의 공시지가보다 제일 비싼 데 기준으로 따지면 한 3.2배 정도 더 비싸네요. 자, 대체 일본의 버블 시대 1991년 정점의 부동산 가격은 얼마였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 이게 40%라고 하면 당장 20억, 그럼 공시지가가 그 당시에는 20억에 40% 역산하면 대략 한 50억, 60억 정도 했다는 얘기인 건가요? 평당 가격이? 어마어마하네요. 자, 일본의 부동산 시장 흐름도 그리고 지금 공시가격 얼마 정도 하는지도 짧게 이렇게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다음은 세운 3구역 얘기입니다. 을지면옥 사태죠, 일종의. 을지면옥이 포함되어 있는 이 재개발 구역, 재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올해 1월 달에 서울시에서 서울시장님이 을지면옥 등 노포 보존을 이유로 사업 시행 인가까지 난 세운 3구역 정비 사업을 일시 중단시킨 것.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종합 대책이 마련되는 올해 말까지 사업이 일시 중단된 상태고 주민들은 굉장히 당혹해하면서 화나 있는 그런 모양새죠. 근데 일단 이런 세운 3구역 토지주들이 어저께네요. 3월 20일 날 서울시를 상대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이 세운 3구역 개발과 관련해서 부당한 행정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사업을 멈춰 세운 것은 불법 부당 행위이며 이제 감사 청구를 그거에 따라 했다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이런 감사 청구 자체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일단 감사원은 감사 청구 접수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감사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받아들여지면 이게 어떤 식으로 행정 조치가 바뀔 수도 있는 건지 개인적으로 궁금하고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조금 더 지켜보려고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기사입니다. 한강대교의 보행교가 100년 만에 부활한다라고 하는데 100년 전에 한강대교 보행교가 있었나 봐요.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한강대교를 걸어 다닐 수는 있습니다. 도로가 없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자동차가 다니는 그 길 옆으로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난 대체 이 보행교가 부활한다가 무슨 소리일까 싶어서 봤더니 한강대교 남단, 그러니까 이 한강대교는 이 용산에서, 그러니까 용산 남단에서 출발해가지고 쭉 넘어와서 노들섬이 있고요. 그 노들섬 넘어가면 밑에 이제 동작구 본동 쪽으로 내려가는 그게 한강대교거든요. 근데 그 남쪽에다가 고가 보행로를 새로 만든다라고 해요. 300억을 투입해서 교각 2층에 500m 보행교를 조성한다. 그래서 2021년 개통한다라고 하는데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 보행자들이 다닐 수 있는 보행교를 만든다고 하는 건데, 자, 이게 완공이 되면 노량진 방향으로 철거 예정인 노량진 고가차도하고 연결되고 노들섬 쪽으로는 보행 육교하고 연결되고 그 다음에 올림픽대교 하부 수변 보행길로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직접 연결되고 이 주변으로 수변 카페 물놀이 시설 등등 이런 것들을 만든다라고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노들섬을 중심으로 노량진 수상시장, 여의도 선유도공원, 당일리, 문화창작발전소, 경연선숲길, 용산공원을 잇는 광역 보행 네트워크도 구상한다. 얘기를 해놨는데 이 기사에 대해서 악플이 많아요. 악플이 많습니다. 무슨 이 큰 도로 옆에다가 이런 보행자 중심의 어떤 다리를 만드냐, 악플이 많은데, 저는 이 기사 보니까 딱 생각나는 게 뭐였냐면 노들섬이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노들섬에 공사하고 있어요. 노들섬 여기 홈페이지가 이렇게 있는데 노들섬 특화 공간 조성 사업 그래가지고 보면 여기 음악을 중심으로 하는
무슨 공간들을 이렇게 만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섬이고 한강대교에 이어져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 가려면 사실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버스 타고 가거나 이 차량으로 이동하는 데에서는 약간 조금 한계가 있죠. 이 주차라든가 이런 문제도 제한이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보행 중심의 어떤, 또는 뭐 대중교통, 이 버스를 타고 올 수도 있겠지만 보행자들이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도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다목적, 홀, 숲, 그 다음에 노들마당, 장터, 공연장, 문화집합소 등등해서 지금 노들섬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중인 거잖아요. 결국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필요한데, 이제 밑에 보면 9호선 노들역이 있거든요. 예, 이제 지하철 타고 와서 넘어오거나 보행으로 넘어오거나 아니면 이 한강공원이라든가 이런 거 통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방법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고민해서 한 것 같아요. 고민해서 이런 보행자 도로를 계획한 거 아닌가. 고민이 아니라 애초에 노들섬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미리 이런 보행자 도로를 만드는 부분까지도 고려가 되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발표를 지금 하는 것 뿐이지. 이 한강대교 딱 중간에 있는 이 노들섬의 경우는 오래전부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참 논의들도 많이 있었고, 과거에는 뭐 오페라하우스를 짓는다 기대도 되게 많았었는데, 요 노들섬 홈페이지에 오셔서 보시면 이 한강예술섬 추진해가지고 어떻게 이 추진이 되었었는지 이력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조금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노들섬 조성공사는 2017년 10월부터 시작돼서 2019년 9월에 노들섬이 개장한다고 하니까 올해 아마 개장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보행교 공사는 2021년 개통 예정이니까 몇 년 더 있어야 되네요. 가을에 노들섬 개장하면 아이들 데리고 한번 구경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성남시 재개발 2030 성남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어야 되는데, 아직 지금 자료를 저도 요약본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또는 구전으로 다른 분들 가서 열람하시고 오신 분들 얘기 정도 토대로만 좀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조금 자료들 보완해가지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용이 이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나 또 계략적으로 좀 살펴볼 부분도 있고, 사실 그거와 맞물려가지고 성남시 재개발 사업에 적용되는 이제 시도 조례도 지금 공부하고 있고 체크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상태가 되면 그 얘기는 따로 한번 별도의 영상으로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부동산 별별 수다 녹화하러 가는 날인데, 만약에 녹화를 하게 되면 어쩌면 내일은 부동산 뉴스를 못 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 부동산의 재개발 강의 2019년 리뉴얼 버전이 나왔습니다. 재당첨 제한, 분양 자격 제한, 재개발 조합원 지양도 금지 규정 등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재개발 재추진구역, 일몰제 등 재개발 투자를 고민할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을 중심으로 2019년 강좌를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